아저씨, 돈이 없어 병원도 못 가요. 늦은 밤 택시 뒷좌석에서 들려온 여학생의 한마디가 60세 택시기사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7,000원짜리 택시비를 내미는 소녀. 그녀의 눈물 뒤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7년간 끊어진 딸과의 연락, 알지도 못했던 손녀의 존재,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딸의 비밀까지.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이 평범한 택시기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3시 60세의 정기섭은 아직도 꿈속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30해 동안 귀에 박힌 소리였다. 똑같은 시간에 눈을 뜨는 습관은 여전했다. 퇴직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몸은 아직 공장 시간에 맞춰져 있었다. 또 이 시간에 깼네. 기섭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침대 옆 사진액자에는 10년 전 찍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아내는 이미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큰아들 정민수는 창업한다며 퇴직금을 받아갔다. 작은 딸 정미연은 생각하기도 싫었다. 연락이 끊긴 지 7년째였다. 부엌에서 밥을 데우는 기섭의 눈길이 택시 열쇠에 머물렀다. 퇴직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외로움이 몰려왔다. 그날로 택시 운전면허를 따기로 결심했다. 사람이랑 얘기라도 하려고 시작했지 뭐. 아침 5시. 기섭은 택시에 시동을 걸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오늘도 12시간. 이제는 익숙해진 일상이었다. 이웃집 김영호 씨가 택시를 향해 걸어오며 손을 흔들었다. 기섭 씨, 오늘도 일찍 나가시네. 뭐, 늙은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더 있나요? 그래도 기섭 씨는 부지런하시니 돈 벌 날이 많겠네. 난 오늘도 빈손이야. 기섭은 씁쓸하게 웃었다. 퇴직금은 이미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들어갔다. 사업이 잘 되면 돌려준다던 약속은 점점 흐릿해져 갔다. 아직 소식이 없었다. 그냥 사는 재미로 하는 거지. 돈이야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고. 무뚝뚝한 말투로 대답하며 기섭은 택시를 출발시켰다. 시내로 향하는 길,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섭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30년간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던 손이 이제는 핸들을 잡고 있었다. 사람들을 태우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때로는 그게 삶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 첫 정류장에 도착하자 몇몇 사람들이 보였다. 출근길 직장인들, 야간 근무를 마친 간호사들, 그리고 늦은 귀가길의 취객들. 모두가 각자의 사연을 안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어떤 손님이 올까? 기섭은 무심결에 중얼거렸다. 오늘도 여느 날과 같을 것이다. 아침 출근길 바쁜 직장인들, 병원에 가는 노인들, 학교에 늦은 학생들. 모두 기섭에게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었다. 그렇게 오늘도 정기섭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는 택시 미터기를 리셋하고 첫 손님을 기다렸다. 누군가의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것, 그것이 이제 기섭의 새로운 일상이었다. 30년 공장 생활, 아내와의 사별, 자식들과의 단절.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 60세 정기섭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오전 7시 30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늘게 내리던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다. 기섭은 두 번째 손님을 내려주고 잠시 한숨을 돌렸다. 아침 러시아워가 지나가고 있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 와이퍼를 세게 틀며 기섭은 중얼거렸다. 빗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문득 옛날 공장에서 비 오는 날이면 지붕을 두드리던 소리가 생각났다. 그 소리를 들으며 퇴근을 기다리던 시간들. 갑자기 누군가 택시 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기섭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학생?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빗속에 서 있었다. 머리카락은 이미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기섭이 문을 열자 여학생은 급하게 뒷좌석에 올라탔다. 어디로 모실까요? 여학생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다. 금호고등학교로 가주세요. 아저씨, 저 가진 돈이 7,000원 뿐이에요. 7,000원어치만 태워주세요. 기섭은 백미러로 여학생을 바라보았다. 교복은 땀에 젖어 있었고
안색이 좋지 않았다. 손으로 이마를 짚는 모습이 보였다. 학생, 어디가 아픈 거 아니야? 여학생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학교에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기섭의 눈에는 그저 피곤한 것 이상으로 보였다. 20년 전 작은 딸 미연이가 중학교 다닐 때가 생각났다. 감기에 걸려도 학교에 가겠다고 우기던 모습. 병원부터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여학생은 다시 고개를 저었다.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다. 약국 갈 돈도 없어요. 보건실 가면 좀 쉬게 해줄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아이는 뒷좌석에서 기대어 눈을 감았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기섭은 걱정스러운 눈길로 다시 한번 백미러를 바라보았다. 분명 열이 있는 것 같았다. 빗소리만 가득한 차 안에서 기섭은 생각에 잠겼다. 저 나이 때 혼자 아픈 게 얼마나 힘들까. 자신의 딸 미연이가 마지막으로 아팠을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사춘기 이후로 대화가 줄어들더니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집을 나갔다. 그 후로는 학생, 금호고까지 얼마나 걸려? 대답이 없었다. 기섭은 다시 백미러로 살폈다. 여학생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창백한 얼굴이 빗방울에 젖은 창문에 비쳐 더욱 하얗게 보였다. 이런. 기섭은 미터기를 바라보았다. 이미 3,000원이 넘어가고 있었다. 7,000원으로는 학교까지 갈 수 없을 텐데. 잠시 고민하던 기섭은 결심한 듯 미터기를 껐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금호고등학교를 입력했다. 20분 걸린다고? 비 오는데 많이 늦겠구나. 기섭은 천천히 출발했다. 빗줄기를 가르며 달리는 택시 안, 백미러로 보이는 여학생의 얼굴이 딸 미연이와 겹쳐 보였다. 17년 전 16살 미연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애도 저렇게 혼자 앓고 있었겠지. 중얼거리며 기섭은 핸들을 꽉 움켜쥐었다.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학교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 잠깐만. 여기 들렀다 가자. 약국 앞에 택시를 세우고 기섭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이내 결심한 듯 차에서 내렸다. 비를 맞으며 약국으로 뛰어들어갔다. 이거 해열제랑 영양제 하나만 주세요. 학생이 좀 안 좋아 보여서. 약사는 기섭에게 약을 건네며 물었다. 따님분인가요? 기섭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냥 택시 태운 손님인데 많이 아파 보여서요. 약을 든 기섭이 택시로 돌아왔을 때 여학생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 창백한 얼굴 위로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기섭은 조용히 운전석에 앉아 백미러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많이 아픈가 보네. 중얼거리며 시동을 걸었다. 금호고등학교까지는 아직 15분 정도 남아 있었다. 빗소리만 가득한 차 안에서 기섭의 생각은 자꾸만 과거로 흘러갔다. 미연이가 15살 때였다.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던 날들이 있었다. 처음엔 사춘기련이 했다. 늘 밝게 웃던 아이가 언제부턴가 표정이 어두워졌다. 말수도 줄었다. 기섭은 그때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다. 하지만 공장에서 야근하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 아내도 밤늦게 식당 일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 저 학교 안 갈래요. 어느 날 아침 미연이의 말에 기섭은 화를 냈었다. 뭐, 공부는 해야지.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날 이후 미연이는 더 말이 없어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알았다면 달리 했을 텐데. 기섭의 눈가에 습기가 맺혔다. 와이퍼가 빗물을 쓸어내듯 기섭은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다. 아버지. 백미러에 비친 여학생이 뒷좌석에서 중얼거렸다. 기섭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여학생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꿈을 꾸는 모양이었다. 아픈데 꿈까지 꾸고. 기섭은 다시 길에 집중했다. 비는 점점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빗물이 흘러내렸다.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빗길에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히 운전하며 기섭은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다. 딸 미연이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집을 나간 것은 그가 못 말리는 남자친구와 동거하겠다고 해서였다. 기섭은 크게 화를 냈고 미연이는 이제 다시는 안 볼 거예요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 후로 7년.
연락을 끊은 딸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기섭의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져 있었다. 처음 인연은 전화도 안 받더니 그 이후에는 아예 번호가 바뀌었다. 큰아들을 통해 간간히 소식만 들을 뿐이었다. 사라는 이때? 한 번은 아들에게 그렇게 물었다. 아들은 대답을 피했다. 그때 기섭은 눈치챘어야 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금호고등학교 500m 전입니다. 내비게이션 안내에 기섭은 정신을 차렸다. 학교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뒷좌석의 여학생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기섭은 학교 정문 앞에 택시를 세웠다. 학생, 일어나요. 학교 도착했어요. 천천히 여학생의 어깨를 두드렸다. 여학생은 눈을 비비며 겨우 일어났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여기가 어디죠? 금호고등학교 정문이에요. 학생이 가자고 한 곳. 여학생은 창밖을 바라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기섭을 바라보았다. 아,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얼마나 잤어요? 30분쯤? 많이 아파 보여서 깨우기 안쓰러웠네. 여학생은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저 7,000원이요. 기섭은 손을 저었다. 그리고 조용히 약봉지를 건넸다. 오늘따라 신호가 다 잘 맞더라고. 돈 안 받아. 여학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약봉지를 바라보았다. 이게 뭐예요? 해열제랑 영양제. 열 있어 보여서. 약 먹고 보건실에서라도 좀 쉬어. 기섭은 주머니에서 2만 원을 꺼내 약봉지와 함께 여학생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걸로 따뜻한 밥 먹고 약 챙겨 먹어. 늦은 거 걱정하지 말고. 여학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무 말 없이 약봉지와 돈을 내려다보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이러세요? 저 같은 사람한테. 기섭은 운전대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가 조금 잦아들고 있었다. 그냥 내 딸 생각이 나서 그래. 너랑 비슷한 나이 때 많이 아팠거든. 여학생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학교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등교 시간이 임박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면 안 되는데. 전 돈이 부족해요. 기섭은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다. 아까 말했잖아. 오늘따라 신호가 다 잘 맞더라고. 돈 안 받는다니까. 2만 원을 바라보던 여학생은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마치 수년간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아본 적 없는 사람처럼. 근데 왜 2만 원까지 주시는 거예요? 기섭은 잠시 딸 미연이를 떠올렸다. 사춘기 시절 용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공부나 해. 라고 윽박지르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금 생각하면 그저 몇만 원이었을 텐데. 밥 먹으라고. 약 먹을 때 빈속이면 안 좋아. 여학생은 끝내 눈물을 쏟고 말았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왔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연락처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꼭 갖고 싶어서요. 기섭은 잠시 망설였다. 낯선 학생에게 전화번호를 주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뭔가 마음이 끌렸다. 마치 오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듯한 느낌이었다. 여기, 내 전화번호야.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넸다. 정기섭 택시기사 10-XXXX-XXXX라고 적힌 소박한 명함이었다. 이름이 뭐예요, 학생? 여학생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지우. 박지우라고 해요. 지우? 좋은 이름이네. 기섭은 미소 지었다. 지우. 왠지 귀에 익은 이름이었다. 늦었네. 어서 가봐. 비 오니까 뛰지 말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다. 그러나 내리기 전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요즘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저씨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게 정말 위로가 돼요. 그 말을 남기고 지우는 빗속으로 뛰어갔다. 교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기섭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모르게 딸 생각이 나서 그랬나? 시동을 걸며 기섭은 문득 백미러에 뭔가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뒷좌석에 작은 은색 팔찌가 떨어져 있었다. 아마도 지우의 것이었다. 이런, 떨어뜨리고 갔네. 기섭은 팔찌를 집어들었다. 은색 체인에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뒷면을 보니 미연 지우라고 새겨져 있었다. 미연?
기섭의 손이 떨렸다. 미연은 흔한 이름이지만 왠지 가슴이 쿵쾅거렸다. 설마 자신의 딸 미연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말도 안 돼.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공교롭게도 지우가 탄 것도, 그녀가 아픈 것도, 그리고 이 팔찌도 모든 것이 우연으로만 느껴지지 않았다. 기섭은 팔찌를 주머니에 넣고 택시를 출발시켰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오랫동안 보지 못한 딸 미연이가 자꾸만 생각났다. 그리고 지금 만난 지우라는 소녀가 다음에 만나면 물어봐야겠다. 중얼거리며 기섭은 다시 손님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오늘은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지우의 창백했던 얼굴과 눈물 어린 미소가 자꾸 떠올랐다. 그리고 팔찌에 새겨진 미연이란 이름이. 비는 그쳤지만 기섭의 마음속엔 여전히 물음표가 내리고 있었다. 나흘이 지났다. 기섭은 매일 금호고등학교 앞을 지났지만 지우는 보이지 않았다. 지우의 팔찌는 여전히 기섭의 주머니 속에 있었다. 가끔씩 꺼내보며 미연 지우라는 글자를 확인했다. 오늘도 안 보이네. 한숨을 내쉬며 기섭은 다시 택시를 몰았다. 이상하게도 그 아이가 자꾸 마음에 걸렸다. 딸 미연이가 연락을 끊은 후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저녁 무렵 손님을 내려주고 잠시 쉬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저 정기섭 씨 되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저는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지우, 박지우의 아버지고요. 기섭은 놀라서 허리를 곧게 폈다. 아, 지우 아버님이시군요. 지우는 좀 어떤가요? 많이 아파 보이더라고요.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약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기섭은 미소를 지었다. 아이가 좋아졌다니 다행이었다. 별 말씀을요. 제 딸 같아서 그랬습니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게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기섭은 의아했지만 승낙했다. 약속 장소는 시내의 한 커피숍이었다. 1시간 후 기섭은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구석자리에 마스크를 쓴 남자가 앉아 있었다. 기섭이 다가가자 남자는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정기섭 씨, 오랜만입니다. 남자는 천천히 마스크를 내렸다. 기섭은 그 얼굴을 보자마자 얼어붙었다. 윤재? 박성준이 아니었다. 이 남자는 7년 전 딸 미연이가 집을 나갈 때 함께 떠났던 남자친구 윤재였다. 네, 저 윤재입니다. 기섭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무슨 일이야? 미연이는 어딨어? 윤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기섭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미연이 애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윤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미연이는 살아있어요. 다만 윤재는 말을 이어가기 어려운 듯했다. 그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저희가 집을 나간 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저도 아르바이트하고 미연이도 일하면서. 그러다 미연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기섭의 눈이 커졌다. 임신? 네. 저희 준비가 안 된 상태였지만 아이를 낳기로 했어요. 그게 지우입니다. 기섭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지우, 그 아이가 자신의 손녀라고? 믿기지 않았다. 그럼 그날 탄 그 애가 내 손녀였다고?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우는 지금 16살입니다. 미연이가 20살에 낳았으니까요. 기섭은 숨을 고르며 생각을 정리했다. 16의 손녀라. 생각도 못했다. 그럼 미연이는 왜 연락을 안 해? 윤재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미연이는 산후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산후 정신질환으로 발전했고 지금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5년째. 기섭은 말을 잇지 못했다. 마치 천둥이 내리친 것 같았다. 뭐? 미연이가? 네.
미안합니다. 알려드리지 못해서. 기섭의 손이 떨렸다. 딸이 그런 상태인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그럼 지우는? 저희 부모님이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는 힘들어서요. 커피숍의 조명이 두 사람의 얼굴을 어둡게 비추고 있었다. 기섭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테이블을 붙잡았다. 충격이 너무 커서 말을 잇지 못했다. 왜 연락을 안 했어? 겨우 나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기섭의 가슴을 채웠다. 윤재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미연이가 완강하게 막았어요. 아버지에게 실망을 주기 싫다고. 기섭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 당시 딸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내가 그런 놈이랑 살겠다고? 내 딸 아니다. 그 말이 미연이를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그 다음에는 미연이 상태가 계속 안 좋아져서 알려드리면 더 큰 충격을 받으실까봐. 윤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기섭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이제 와서 왜 연락한 거야? 윤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지우가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해서요. 기섭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 나를? 네. 지우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할아버지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미연이가 보여준 사진으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택시에서 만났을 때 바로 알아봤다고 해요. 기섭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윤재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야? 그 애가 나를 알아봤다고?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우는 할아버지 사진을 항상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날도 학교에 늦었지만 할아버지 택시를 타게 되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말할 용기가 없었대요. 기섭은 가슴이 아파왔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녀를 태웠다니. 그것도 아픈 손녀를. 그럼 그 애는 왜 그렇게 아팠던 거야? 윤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지우는 체질이 약해요. 미연이를 닮아서. 게다가 요즘엔 스트레스도 많아서. 학교에서 왕따도 당하고. 기섭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손녀가 겪고 있는 일들이 안타까웠다. 그리고 윤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실 저희가 지우에게 미연이가 정신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숨겨왔어요. 해외에서 일한다고. 그런데 최근에 지우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더 힘들어하고 있어요. 기섭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미연이 볼 수 있을까? 윤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가능합니다만 미연이가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요.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고. 기섭은 눈물을 참으며 물었다. 치료는? 나아질 가능성은 없어? 윤재는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조금씩 효과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희망적으로 보고 계세요. 기섭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지우는 언제 만날 수 있지? 윤재는 미소 지었다. 지우가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해요. 정신병원에 미연이 면회 간 다음에 같이 만나면 어떨까요? 기섭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손녀를 만난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다. 그나저나 윤재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이거 지우 팔찌예요. 찾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은색 팔찌였다. 기섭은 주머니에서 똑같은 팔찌를 꺼냈다. 이거 말이지. 미연 지우라고 새겨져 있어서. 혹시나 했어. 윤재는 씁쓸하게 웃었다. 미연이가 지우 돌 때 선물한 거예요. 쌍둥이 팔찌죠. 미연이 것에는 지우 미연이라고 새겨져 있고요. 기섭은 팔찌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 딸과 손녀의 인생이 흘러갔다. 그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윤재야. 기섭은 오랜만에 윤재의 이름을 불렀다. 네, 아버님. 미안하다. 그때 너희를 이해하지 못해서. 윤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희가 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랜 시간 쌓인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이틀 후 토요일 오후 기섭은 아침부터 부산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다. 오랜만에 집에 생기가 돌았다. 된장국은 끓여놓고 김치도 새로 담가야겠다. 기섭은 오랜만에 요리를 했다. 미연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된장국이었다. 지우도 좋아할까?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다.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약속 시간은 3시. 윤재와 지우가 곧 올 시간이었다. 기섭은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많이 떨리네. 오랜만에 만나는 사위, 그리고 처음 만나는 손녀. 어떻게 대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다. 집 앞에서 서성이던 기섭은 문득 그날 택시에서 만난 지우의 모습을 떠올렸다. 창백했던 얼굴, 땀에 젖은 교복, 그리고 약속 위에 쥐어준 2만 원. 모두 처음 보는 손녀를 위한 것이었다. 여보세요? 지금 출발했어요. 3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윤재의 전화였다. 기섭은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천천히 와. 조심해서. 전화를 끊고 기섭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사진첩을 펼쳤다. 미연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다. 첫돌,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체육대회.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다. 그리고 이제 그 딸의 딸을 만나게 된다. 30분이 마치 3시간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초인종이 울렸다. 기섭은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문 앞에 윤재와 지우가 서 있었다. 윤재는 긴장한 표정이었고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왔구나. 기섭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날 택시에서 본 그 아이였다. 하지만 오늘은 훨씬 건강해 보였다. 학교 교복 대신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지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기섭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지우야, 내가 너 태어났다는 것도 모르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우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 할아버지 뵙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기섭은 지우를 안은 채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피와 살을 이제야 만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윤재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들어오렴. 추워.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왔다. 기섭은 부엌으로 가 준비해둔 음식들을 내왔다. 많이는 없지만 된장국하고 몇 가지 반찬 준비했어. 배고프지? 지우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어린 시절 미연이와 똑같았다. 네, 배고파요. 아침부터 설레서 잘 못 먹었어요. 식탁에 앉은 세 사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츰 대화가 이어졌다. 지우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했고 기섭은 주에 깊게 들었다. 그러고 보니 그날 택시에서는 어떻게 알았니? 내가 할아버지인걸? 지우는 수줍게 웃었다. 사실 엄마가 보여준 사진이 있어요. 할아버지랑 엄마가 함께 찍은 거. 그리고 이따금 할아버지 택시를 본 적이 있었어요. 멀리서요. 그날은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했어요. 기섭은 가슴이 아려왔다. 손녀가 자신을 알아보고도 말하지 못했다니.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지?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할아버지께 실망을 드릴까 봐요. 제가 그날 많이 아팠거든요. 기섭은 지우의 손을 꼭 잡았다. 지우야, 너는 내 손녀야. 아무리 아파도 어떤 모습이어도 할아버지는 널 사랑한단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윤재도 눈시울을 붉혔다. 그런데 오늘 미연이는 못 만났니? 윤재가 대답했다. 아, 오늘 미연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다음에 함께 가려고요. 기섭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쉬웠지만 이해했다. 괜찮아. 미연이 몸 상태가 좋아지면 그때 가자. 식사를 마친 후 기섭은 지우에게 미연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었다.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사진들을 살펴보았다. 엄마가 저랑 진짜 닮았네요. 그래, 너는 미연이 쏙 빼닮았어. 특히 웃는 모습이. 오랜만에 기섭의 집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저녁이 되어 윤재와 지우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다음에 또 올게요, 할아버지. 지우는 기섭을 꼭 안았다. 기섭은 손녀의 등을 토닥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언제든 와. 여기가 내 집이야. 한 달이 지났다. 기섭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그는 일주일에 사흘만 택시를 몰았다. 나머지 시간은 지우와 함께 보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은 지우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방과 후에 데리러 가는 일이 생겼다. 할아버지, 여기요. 학교 정문 앞에서 지우가 손을 흔들었다. 기섭은 미소 지으며 택시를 세웠다. 더 이상 그날처럼 창백하고 아픈 모습이 아니었다. 지우의 뺨은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밝았다. 오늘은 어땠어? 학교 괜찮았어? 지우는 활짝 웃으며 택시에 올랐다. 네, 오늘 수학시험 결과 나왔는데 95점 받았어요. 기섭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내 손녀. 공부 잘하네. 지우는 수줍게 웃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공부에 흥미를 잃고 성적이 떨어지던 아이였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만난 후 지우는 달라졌다. 체력도 회복되고 공부에도 다시 열중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어디 가볼까? 병원부터 갈까? 아니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오늘은 엄마한테 가요. 할아버지가 꼭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섭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지난 한 달 동안 미연이를 만나러 병원에 몇 번 갔었지만 아직 미연이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갔다. 그래, 엄마한테 가자. 30분 후 그들은 정신병원에 도착했다. 조용한 정원이 있는 병원이었다. 미연이는 이곳에서 5년째 지내고 있었다. 기섭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할아버지, 긴장하지 마세요. 엄마가 요즘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우가 기섭의 손을 꼭 잡았다. 기섭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긴장하지 말자. 병실로 들어서자 창가에 앉아있는 미연이가 보였다. 40이 가까운 나이였지만 여전히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남아있었다. 긴 머리카락, 작은 얼굴. 기섭의 가슴이 아팠다. 엄마,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지우예요. 지우가 다가가 미연이의 손을 잡았다. 미연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지우야. 그 목소리를 듣자 기섭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7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다. 오늘은 특별한 분이 오셨어요. 엄마, 여기 할아버지예요. 지우가 기섭을 가리켰다. 미연이는 천천히 기섭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무표정했지만 점점 그녀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 기섭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미연아. 아버지다. 미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기섭은 다가가 그 손을 잡았다.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기섭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이해하지 못해서.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오랜 시간 끊어졌던 연결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1시간 후 병원을 나오는 기섭과 지우의 얼굴에는 희망이 있었다. 의사는 미연이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다고 했다. 규칙적인 면회와 가족의 지지가 큰 도움이 된다고. 할아버지, 우리 이제 어디 가요? 지우가 물었다. 기섭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집에 가자. 오늘은 할아버지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할 거야. 그날 저녁 기섭의 집은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다. 지우는 부엌에서 기섭을 돕고 윤재도 일을 마치고 합류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다. 자, 이제 다 같이 먹자.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하는 저녁 식사를 즐겼다. 지우는 학교 이야기를 하고 윤재는 일 이야기를, 기섭은 택시 운전하며 만난 재미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했다. 할아버지. 식사를 마친 후 지우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응, 왜 그러니? 이제 할아버지 집에서 살면 안 될까요? 기섭은 놀라서 지우를 바라보았다. 여기서? 그럼 학교는? 전학할 수 있어요. 여기 근처 학교로요. 그럼 할아버지도 덜 외로우실 거고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기섭은 윤재를 바라보았다. 윤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가 괜찮으시다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우가 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기섭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지우를 안으며 대답했다. 그래, 함께 살자. 할아버지 집이 이제 내 집이야. 그날 밤 기섭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다. 몇 주 후 지우는 기섭의 집 근처 학교로 전학했다. 기섭은 택시 일을 주 3일로 줄이고 나머지 시간은 지우와 함께 보냈다. 매주 토요일에는 셋이서 미연이를 만나러 병원에 갔다. 우리 할아버지, 진짜 멋진 분이야. 어느 날 지우는 새 학교에서 사귄 친구에게 말했다. 택시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게 진짜 운명이었어.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나 지금 많이 힘들었을 거야. 기섭은 이제 매일 아침 새로운 기대감으로 눈을 떴다. 지우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미연이의 치료 상황을 확인하고 가끔은 윤재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내 인생, 이제 다시 시작이야. 그는 자주 중얼거렸다. 6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기섭. 택시 안에서 우연히 만난 한 여학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기섭은 오늘도 택시 시동을 걸며 생각했다. 오늘은 어떤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까?